그동안 미국의 안보 아래 유럽은 체리 피킹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으면서 러시아로부터 싼 에너지를 사서 드리고 중국으로부터 돈을 벌어와서 자신들의 평안을 지키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줬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동안 우리 적을 키워줬구나라는 걸 나토가 깨닫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미국 참전 용사들한테 계속 고맙다고 말해주고 물질적으로 지원해준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전쟁하는데 웬만한 데 다 따라갔어요. 그렇게까지 미국이 하는 모든 전쟁에 따라가준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제가 미국의 고위층들을 인터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수출 통제와 제재 전문 컨설팅 회사 생크션랩을 운영하는 조의 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언론사 특파원으로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4년을 워싱턴 DC에 있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지금도 관세나 세계가 굉장히 복잡했지만 이렇게 세상이 복잡해져가면 복잡해질수록 수출 통제, 우리가 요즘 반도체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수출 통제나 무역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규정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풀어주는 컨설팅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 외교는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정말 미국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지금 뭐 패권이 흔들린다, 달러 가치가 흔들린다, 수많은 말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제가 살아있을 동안은 미국의 패권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떤 패권국이 망하는데 물론 하루아침에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패권국이 그 패권을 넘겨주는 데는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외환 보유고를 따져도 여전히 달러로 그냥 한 50%로 갖고 있고 중국이 그냥 가장 큰 도전자라고 하지만 중국 위안화 외환 보유고는 뭐 2.9%, 3%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 생각은 미국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말했듯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한미일 협력을 하고 주변국가 잘 지내겠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 말 그대로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화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에도 우리가 미국을 서운하게 해서도 안 되고요. 미국의 그 제재나 수출 통제에 충실히 따라야 됩니다. 왜냐? 그게 우리 국가의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없는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고 그게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이 만드는 정책을 잘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례도 있습니다. 삼성이나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기회를 잡은 건요. 일본 반도체가 기술력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일본 반도체 회사, 특히 도시바 같은 회사가요. 일본 그 도시바의 계열사가 최신 공작 기계를 당시 소련으로 80년대 말에 수출하면서 그게 발각이 되면서 미국에서 들불같이 반일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고 우리 삼성 반도체에서 우리나라가 우뚝 설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지금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때 기술력이 좋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계기는 그런 지정학적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밟고 일어섰고 거기에서 우리가 가성비로 파고들어서 나중에 기술로 이겼던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고스란히 바로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삐끗하면요. 외국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고스란히 반대로 당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미국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을 경시하거나 중국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도를 보면 왜 중국이 중요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옆에 바로 붙어 있는 큰 중국이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최첨단 기술을 지금 빠르게 따라 올라가는 중국을 우리가 도외시하고는 우리가 외교가 안 되겠죠.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 컨트롤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리 또 지도를 보고 보세요. 우리가 그 러시아를 경시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물론 지금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도 받고 있고 해서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자원이나 뭐든 러시아를 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요. 우리가 일본의 협력 없이 만약에 한반도에 유사시가 있다고 하면 일본의 협력 없이 우리가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 모든 탄환도 오고 모든 게 와야 되는데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 없이는 우리의 사실 안보조차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뭐 경제 교류나 이런 것도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우리가 워낙 강한 상대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눈치도 잘 보고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할 수도 있고 복잡한 퍼즐을 풀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캐나다의 카니 총리 보십시오. 그렇게 트럼프와 대립각 세우고 트럼프 없는 캐나다, 미국 없이 우리가 독립해 나가야 되고 미국은 더 이상 우리가 동맹이 아니다로까지 선언했던 사람이 최근에 트럼프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박수치고 더 이상 트럼프가 그런 얘기하지 않으니 우리는 미국과 계속 교류를 잘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순식간에 바꿔버립니다. 트럼프 때문에 자기가 총리가 됐고 트럼프와 싸우겠다고 해서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되자마자 말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정말 실용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국방비를 5%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인데도요, 지금 GDP 대비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나토에서 5%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3.5%를 직접 국방비고 나머지 1.5%는 간접비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건 좀 선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고요. 유럽 사람들이요, 이미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좀 자신들이 그 돈을 아껴서 복지에 계속 뿌려대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럴 건 아니지만 이건 트럼프의 심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 가서 말합니다. 내가 이걸 해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토 총장도 당신이 있어서 이걸 해냈다 말을 했으니까요. 이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서 간 이유는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받을 점도 많지만 이 부분은 정말 좀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국의 안보 아래,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면 유럽은 체리 피킹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으면서 러시아로부터 싼 에너지를 사서 드리고 중국으로부터 돈을 벌어와서 자신들의 평안을 지키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줬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가 러시아에 그동안 우리 적을 키워줬구나라는 걸 나토가 깨닫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꽤 큰 일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어떤 업적을 인정받기 위해서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균형 외교라고 하지 않고 실용 외교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 외교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그 반응을 보이기 그런 게, 이제 뭐 아직 제대로 정상회담도 하지 않았고, 뭐 특별히 이제 우리가 무역 협상도 특별히 이제 7월 8일이나 돼야 이제 그때 협상을 하고 이제 무역 협상을 타결할지 말지를 생각을 할 텐데, 아마 그게 바로 타결될까 저는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는 저는 한미 동맹이란 게 어떤 한국의 정권, 미국의 정권 따라 크게 흔들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70년 이상 오랫동안 갖고 왔고요. 제가 트럼프 1기 시절 4년 동안 미국에서 특파원을 하면서 본 게, 이 한미 관계는요, 한국도 정말 좀 잘했습니다. 미국이 참전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이 도와준 나라도 얼마나 많은데, 미국 참전 용사들한테 계속 고맙다고 말해주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지원해준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미국의 최고 동맹이라고 하잖아요. 트럼프가 직접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의 1동맹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힘이 너무너무 세기 때문인데요. 사실 미국에서 돌아다니는 걸 보면요, 이스라엘이 진짜 동맹이냐 한국이 진짜 동맹이냐 해서 표로까지 만들어서 돌아다닙니다. 왜냐? 베트남 전에는 한국은 갔잖아요. 이스라엘 베트남 전에 갔나요? 뭐 그때 갈 상황도 아니었겠습니다만, 이라크 전, 그 다음에 테러와의 전쟁, 우리는 미국이 전쟁하는데 웬만한 데 다 따라갔어요. 물론 후방에 있어서 좀, 물론 우리가 그렇게 뭐 영국이나 이런 데처럼 전방에 있질 않고 후방에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 불만이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렇게까지 미국이 하는 모든 전쟁에 따라가준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맹이라는 게 어떤 정권에 따라서 크게 흔들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의 동맹의 등급은 우리가 사실 뭐 일본보다도 약간 낮은 데 있다고 보는 게 맞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어떤 정권에 따라 흔들릴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생각이 달라서 치고받고 할 수 있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한미 관계가 워낙 뿌리 깊고 이제는 얽히고 설키고, 그리고 특히 저는 종교적으로도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의 기독교와 미국의 기독교는 정말 워싱턴의 현장에 가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오히려 한미 동맹이나 한미 상호 방위 조약보다는 이런 서로 그 어떤 종교적 유대감이 그 두 나라의 유대를 더욱더 강화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건 좀 가서 느껴봐야 되는 건데요. 제가 미국의 고위층들을 인터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고위층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우리 지역구에도 한인 교회들이 너무 많다. 종교적으로도 얽혀있고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무척 감사한다 라는 얘기를 꼭 의례적으로도 하거든요. 의례적으로도 해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 가면 무조건 교회부터 만들잖아요. 그게 너무 많아서 문제지. 근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유권자로 보이고 표로 보이고,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면 안 되겠다는 게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선교사들의 교류, 이런 것 때문에 그 뿌리가 생각보다 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요, 우리가 어떤 한국의 유력한 사람이, 이재용 회장이 만나자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힘들 수 있겠지만,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가족과 만났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어떤 그런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줄을 탔다고 하기엔 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떤 그런 인맥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쪽에 접근하고 있거든요. 1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뿌리가 있고, 한미동맹이 흔들릴 때 그걸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요,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용 외교란 것도 분명합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다는 걸 이재명 대통령도 명확히 했기 때문에요, 저는 크게 흔들릴 일은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한미군 감축이요. 참 우리 입장에서는 두려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 이게 사실 부시 행정부터 시작해서 전략적 유연성을 한다는 게 미국의 오랜 기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한미동맹 한국에서 워낙 난리를 치니까 지금까지 28,500명은 두고 있는 건데요.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이렇게 그 28,5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박아놓고 있는 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뭐 저희는 사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미군 기지, 한국의 군산, 오산 이런 비행장에서 출발하면 베이징까지 1시간이면 날아간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고요. 실제로 주한미군 사령관도 한국이 불침항모 같다라는 표현을 최근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두고 있으면 중국 압박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력들을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번에도 한국과 일본에서 패트리어트 포대를 빼내서 중동으로 배치해서 이란에서 날라오는 미사일들을 막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생각에는요, 최대한 미군들을 오래 잡아놓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협상을 잘 해야 되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이 오면 아마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고, 하지만 최대한 잘 붙잡아 놓고 우리가 또 우리 외교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28,500명이라는 숫자를 지키고 혹은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어떤 군사적 대비태세를 그냥 올리는 방향으로 협상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실용 외교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실용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눈치도 잘 봐야 되고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우리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야 되는 게 우리 외교 정책의 골반이 되는 건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주변국과 잘 지내기 위해서 할 때는 미국이 서운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든 우리가 잘 설득을 하는 과정을 펼쳐야 될 거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과 척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고 여전히 무역 관계가 큽니다. 그걸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다 중국과 경쟁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중국 자체와 교역량도 크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유지해야 됩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다시 러시아 시장으로 진출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유럽이 러시아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바로 자신들을 위협했고 수많은 제재가 걸려있기 때문에 유럽 기업들은 바로 들어오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가서 러시아 시장을 개척하고 유럽이 빠져나간 자리를 우리가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와도 좀 껄끄럽지만 어떤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고 하면서 굉장히 사건이 꼬였지만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경제적으로는 또 러시아와 또 협력을 할 건 해야 되고요. 물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외교적으로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것이 또 외교의 성패를 좌우할 겁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이제는 아주 기술이 좋은 축구를 할 때도 기술이 좋은 공격수가 있다고 해도 공간으로 잘 밀어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외교를 통해서, 실용 외교를 통해서 그 공간을 잘 만들어주고 우리 기업들이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서구의 제재 같은 거를 전혀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뭐 생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기업들이 만들어서 우리 기업들은 서방의 제재를 다 지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전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1953년 이후에 쭉 휴전이 되지만 중동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영원한 화약고기 때문에요. 이번 휴전은 정말 말 그대로 잠시의 휴전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지역은요, 뭐 어떤 사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 세계 전쟁의 절반 이상이 중동에서 발생했다고요. 역사상으로 따져보면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충돌, 그다음에 그 이웃나라까지의 증오, 인종적 증오, 종교적 증오, 이렇게 모든 게 얽혀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휴전을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잠시 쉬는 전쟁이라고 봐야지 오래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냐? 특히 그 핵이라는 게 걸려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핵은 생존의 문제고 이란에 있어서도 이번에 더더욱 자기들의 생존의 문제란 걸 깨달았습니다. 이란이 휴전을 하는 건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그 핵 개발 능력을 조금이라도 보존하고 다음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태가 난 다음에 이 해외 언론에 계속 난 게요, 드디어 북한의 레슨을 이란도 확실히 깨달았을 거다라는 오피니언 면에 그게 너무나 많았어요. 만약에 북한이었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폭격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이 휴전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서 자신들이 이 핵 개발하는 거를 어떻게든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이걸 완성 못 시키면 이란의 신정 정권도
붕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경제도 안 되고 국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정권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쟤들이 저렇게 만들면 또 폭격하러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휴전일 뿐이지 불안 요소는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저희 생각을 해보면요.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임 200일 동안 200개의 딜을 할 거라고.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 만에 멈추게 하겠다고. 전화 통화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 200일 동안 200개의 딜이 뭡니까? 한 개의 딜 정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영국과의 무역협상 하나 끝낸 거거든요. 지금 중국과의 무역협상 잘 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끝나면 또 자신이 자랑하겠지만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 자기 하고 싶다고 한 거 하나도 못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을 돌려서 내치 쪽에서 요새 이민자 쫓아내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런 걸로 약간 상황 전환을 도모하는데 그 와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도 더 이상 미국인이 전쟁에서 죽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핵시설을 폭격하고 중재자를 자임한 건 사실 상당히 생각을 바꾼 거긴 합니다. 저는 제 예상과 조금 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한 이유는 저는 이번에 이란이 생각보다 종이호랑이라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방공망이 그냥 하루아침에 갔고 현대전에서 더군다나 지금 1500km, 2000km 떨어진 지역에서의 전쟁이잖아요. 방공망이 무너지고 나면 이란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가서 막 때려도 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중 되면 이스라엘은 구형 전투기까지 보내서 막 때려버리거든요. 그런 걸 보고 트럼프가 이거는 내가 개입해도 이길 수 있겠구나. 혹은 이 정도에서는 개입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 나름의 도박이지만 굉장히 철저한 계산에 의한 도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종이호랑이가 아니라면요. 그리고 이란의 방공망이 살아있고 이란의 어떤 드론 같은 게 떼거지로 올 수 있는 수백만 대의 드론이 떼거지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미국이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중동에 인구가 9천만에 달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강국입니다. 워낙 오랫동안 미국이 제재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제조업 강국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란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에 참가해서 때린 다음에 자신이 말한 200개의 딜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걸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참가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두 나라는 정권이 교체되지 않는 이상 영원히 갈등할 겁니다. 특히 이란의 정권이 교체되지 않는 이상 영원히 갈등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신정일치 체제고 더군다나 정치보다 종교가 위에 있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 갈등 문제는 이게 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란의 신정일치 지도자인 하메네이를 우리가 안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얘가 너무 꽁꽁 숨어 있어서 죽일 기회가 없었다라고 한 겁니다. 이 전쟁 초기에 이란의 군 수뇌보들이 한꺼번에 이스라엘 모사드의 작전으로 인해서 그냥 정밀 타격당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왜 하메네이를 살려뒀느냐 할 때 그냥 하메네이 죽이는 거는 트럼프가 반대했고 했다고 막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우리 미국 신경 안 쓴다. 그런 건 미국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린 죽이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갈등이 풀리겠습니까? 하메네이는 언제든 쟤들이 날 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휴전? 어느 날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의 표적에 그대로 드러나면 이스라엘은 미국 눈치 보지 않고 죽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은 앞으로 계속될 거고 그리고 지금 정도의 차이만 있지 저강도냐 고강도냐 지금처럼 아주 전쟁이 일어나는 고강도냐의 차이만 있지 저는 계속 어떤 긴장감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가는요, 이 전쟁,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70대 중반까지 됐다가 양측이 휴전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폭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그 전쟁 전으로 돌아갔는데요. 카타르의 대한 이란의 보복이 짜고 치는 거였고 미국에 미리 알려줬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폭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60 중반대로 예전으로 돌아갔는데요. 이거는요, 워낙 중동의 충돌이 만성적이고 더군다나 지금은 과거와 달리 다른 나라들의 특히 오펙 생산국들의 석유 캐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정말 유가가 폭등하고 계속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모습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금융시장에는 당연히 큰 모습을 보이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 원유 수출입량의 20%가 저기 가고요. 솔직히 한국
일본 같은 경우는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물가 폭등하고 한데 더 큰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거나 뭐 이러면 대체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밑에 홍해는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호르무즈는 어디 나갔다 왔다 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고 그리고 뭐 지금은 휴전하고 있지만 나중에 더 뭐 하메네이를 암살한다든지 더 극단적인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또 한 번 요동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전쟁 재발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이 교체되지 않거나 저는 무조건 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핵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그냥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메네이 정권은 핵 개발을 놓치면 이란의 신정 체제는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들이 정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면 이스라엘은 저 핵을 부수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도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있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핵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저는 북한 핵과 그 중동의 핵은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북한은 국가 간 컨트롤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국가에서 핵이 어디로 도난되거나 이게 어떤 테러리스트 손에 넘어간다라는 가능성이 이란보다는 낮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폭격하면서 네타냐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란은 이 핵 물질을 다른 테러 단체 같은 데 넘기려고 했다. 정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같은 데서 핵이 만들어지면요, 이 핵이 진짜 테러 단체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덜덜덜 떨면서 불안해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최악의 상황이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핵이 있어도 우리 한반도보다 중동이 좀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더 이상 이 핵 얘기만 나오면 아주 민감하게 그냥 파괴해 버리려고 하는 거고요.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에 따르면 이란의 핵 개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핵 농축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북한 핵에 보듯이 탄두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소형화해야 되거든요. 그건 또 다른 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스라엘이 좀 자신들의 정치적, 특히 네타냐후라는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과장해서 공격했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핵 물질, 그 핵 문제에 있어서 양측은 지금 물러설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은 뭐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핵을 개발하면 테러리스트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는 미국 싱크탱크나 이런 데서도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가 핵 억지라고 할 때요,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쪽도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로 쏘면 둘 다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난다는 게 상호 확증 파괴인데요. 중동에서는 그 이론이 잘 먹혀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워낙 다양한 테러 조직들이 있고 알카에다, IS, 또 그 외에 뭐 하마스, 뭐 헤즈볼라, 뭐 테러 조직이 아니더라고 해도 뭐 거의 국가 단위의 그런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데로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과거부터도 굉장히 우려되어 왔는데 이란의 핵 개발이 어느 정도 수위를 넘어가면서 또 그 부분을 또 이스라엘이 걸고 넘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중동 지역의 안보와 불안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뭐 보도들 난 거 보면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싸우니까 우리는 뭐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은 같은 무슬림이니까 이런 편 들 거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랍과 페르시아는 원래 예전부터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도 않고요. 두 나라는 계속 중동의 어떤 그 경쟁 관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던 사이였고요. 실제로 그 유명한 유튜브 영상 같은 게 있잖아요. 사진도 있고 이란에서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날라올 때 바레인에 있는 사람들이 와인잔을 들고 그걸 보면서 바레인에 있는 사람들이 색소폰을 불면서 그걸 보면서 즐기고 있는 모습, 저는 그게 지금 중동 지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사실 문제는 항상 그렇지만 에너지 공급이죠. 뭐 이 전쟁이 터지면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제 가스 공급 같은 데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들도 중동 인근 지역에서는 있는 거고요. 한국 같으면요, 사실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나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원유 수입의 70%, 일본은 한국보다 1, 2%더 높습니다. 뭐 72, 73%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중동 지역에 하고 있다 보니 우리는 사실 대체안도 없어요. 일본에도 일본 제트로, 일본의 코트라 같은 곳이죠. 그런 데서 낸 보고서 보면 우리도 대안이 없어 라고 진짜 자기들이 스스로 보고서를 씁니다.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이 중동 지역의 정세가 아주 급박해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요. 뭐 말로는 에너지 뭐 다변화하고 뭐 해야 된다고 말로는 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좀 다릅니다. 한국은 여론조사가 막 거의 매일매일 일어나고 하는데요.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조사들은 사실은 잘 보이지도 않고 미국 언론들이 인용하는 조사들을 보면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의 특별하게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40%까지 떨어졌다가 이 40%까지 떨어진 거는 각종 뭐 이란에 대한 폭격 때문만이 아니고 뭐 하버드와 싸운다든지 이민자 추방이라든지 이런 게 좀 과격하게 일어나면서 떨어진 면이 국내적 문제가 훨씬 크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미국이 수축기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가 있고요.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모아놓은 사이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나 뭐 미국의 이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538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45% 낮으면 43% 진짜 나였을 때 40% 해서 뭐 그리고 50%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지지율을 보면 뭐 분노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한 15%까지 내려가는 그런 지지들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지지층만 보고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의 지지층 같으면 통합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보면 다시 이제 통합해야 된다 그런 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국회 가서도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것처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층을 똘똘 뭉치게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지지층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45% 정도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과거에 30%대도 가은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위나 특히 뭐 국내적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뭐 크게 흔들리진 않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약간 미국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사실 정당이라 그러면 영호남 명확하게 지지 정당이 있고 영남은 지금 많이 옅어졌죠.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경북 지역, 대구 지역, 그 다음에 호남 지역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영호남 정도가 그냥 명확한 지지 정당이 있고 그 중에서도 뭐 경남, 부산 이런 데는 굉장히 좀 많이 흐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역에 따른 지지 정당이 있어도 사실 좀 색깔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호남 특별히 좀 강한 정도가 있고 나머지 뭐 강원, 충청, 뭐 수도권은 늘 색깔이 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총 2년마다 중간 선거가 있고 하는데 선거 때 바뀌는 사람이 938명 뭐 상원의원까지 다 해가지고 그 정도 되는 의원들이 있는데 수십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아예 정해진 색깔, 그 블루 스테이트, 레드 스테이트라고 하잖아요. 그 스테이트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안에 바뀌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진짜 한 7, 8개 그 정도가 선거를 다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좀 달라서 그 시위가 탄핵 시위가 일어나고 하는 것도 대부분 그 블루 스테이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탄핵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그런 대부분 그 블루 스테이트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지형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난다고 하지만 탄핵 가능성은 제로, 아니 제로보다 더 낮다면 마이너스 99 정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역사상 대통령을 탄핵한 적이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러시아 내통 의혹을 가지고 탄핵이 한번 될 뻔했습니다. 그때 뭐 FBI 국장까지 잘라버리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트럼프 자신도 탄핵될까봐 굉장히 떨었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안 됐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과 그런 수사가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FBI 국장이 잘라버리고 이런 난맥상에서도 탄핵이 안 됐는데 이걸 가지고 탄핵된다는 건 사실 조금 상상하기 어렵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에 대해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미국 민주당입니다. 그 탄핵을 추진했는데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선 탄핵을 하겠다는 뭐 결의안 이런 걸 내야 되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조차 다 반대해가지고 그냥 그 부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탄핵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거의 없는 게 아니고 0이고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할 정도로 없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중간 선거가 지나고,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중간 선거가 지나고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그때는 또 어떤 일이 있어서 탄핵 그 요구나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그 거친 발언과 어떤 국정 운영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과 좀 다르기 때문에 탄핵 얘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있지만 탄핵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열병식을 되게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제임스 매티스 장관, 해병 사병 출신의 장관, 미친 개라고 불렸던 그 아주 훌륭한 그 군인 출신의 전쟁 영웅 출신의 장관이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할 때도 씹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정말 최고의 인재들로
국무장관, 국방장관하고 그런 사람들을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너무 과격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완전히 충성파들로,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많죠. 스콧 베센트 장관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재무장관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피터 헤그세스 이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군인들이 보기에는 이런 말씀하기 좀 그렇지만 듣보잡일 수 있는 전쟁 영웅도 아니고요. 물론 군대를 갔다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키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1기 때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롱이나 이런 데 가서 보고 그 개선문에서 하는 그런 군인 열병식을 보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우리도 하자라고 했는데 매티스 장관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그렇다, 이건 하지 말고 그냥 무기 전시회를 하자라고 해서 그냥 탱크가 거기 뭐 워싱턴 DC 곳곳에 있고 최신형 무기들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열병식을 한 겁니다. 그것도 자기 생일날 한 거잖아요.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한다고 하지만 자기 생일날 한 겁니다. 이거는 그동안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한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군을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독립기념일 이런 데나 아니면 그때 그 제가 말씀드렸던 트럼프 1기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독립기념일 이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베트남전 이후 단 한 번도 하늘을 내전 적이 없었고 우리의 이제 전략 폭격기가, 그러면서 이제 폭격기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그 업적을 쌓았는지 전쟁의 기록들을 얘기해 주면서,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오른쪽을 돌아보시면 그 전투기들이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에 맞춰서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는 전략 폭격기들이 그 위로 쫙 지나갑니다. 그러면 또 다시 그러면 여기 F 몇이 또 저쪽에서 날아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하면 정말 거기 맞춰서 날아오고요. 굉장히 그 트럼프의 그 어떤 기획력에 의한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보고 있으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했는데요. 1기 때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열병식 같은 걸 좋아서 하려고 할 때마다 그때 나와서 미국 군 내에서 하는 비판이, 미국은 이런 거 안 한다, 왜 훈련할 시간에 이런 걸 시키느냐 라고 하고요. 우리가 좀 보면 알겠지만 전 세계에 지금까지 실전 경험이 가장 많고 뛰어난 군대라면 어디겠습니까? 미군하고 영국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 서방에서는. 근데 그 나라 둘 다 열병식 안 합니다. 실제로 진짜 강한 군대들은 훈련하지 열병식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런 약간 허례허식 같은 걸 잘 안 해요. 그때도 미군 안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나왔거든요. 미군은 싸워서 이기는 조직이지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좀 생각을 해보면 열병식 하는 나라들 어떤 데냐? 러시아, 북한, 그리고 유럽 내에서 그렇게 군대가 뭐 지금은 유럽 안에서 유럽의 군대들이 워낙 존재감이 없으니까 프랑스가 강군이라고 하지만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열병식 같은 경우는요, 미군의 전통에도 좀 맞지 않고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에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게 중국에 대해서 보여주기식 열병식을 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게요. 열병식을 보면 좀 코미디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열병식을 하면 각을 맞춰서 걷는다든지 이런 또 최신 무기들이 나와서 한다는 걸 하지만 그 이번에 그 돌아다니는 뭐 유튜브의 클립들을 보면 미군은 그냥 발도 안 맞추고 그냥 막 걸어 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강 없는 군대처럼 보이는 정도로 그렇게 걸어 다녔고요. 나온 무기들도 이게 정말 미군의 위험을 보여줄 만한 그렇게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중국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맞춰주기 위한 저는 그 열병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중동 개입 문제는 트럼프 지지층 사이에도 큰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말을 많이 하는 게 우리는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린 남의 전쟁에 끼어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례적으로 끼어든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란은 한 9천만 명 정도 인구가 있고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 악마의 시라고 쓴 루시디 작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란에서 우리 그 마호메트를 모욕했다고 해가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 그 사람이 10년간 숨어 다녔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볼 때 쓸데없이 이란이 9천만이나 되고 어떤 종교적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자극하면 끝없는 테러와 끝없는 전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다행히 이번에는 이란이 의외로 종이호랑이였다는 게 밝혀지고 이번 휴전으로 쉽게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미국인들은 왜 그래? 저 왜 약속과 다르잖아? 라고 해서 좀 많이 그 지지층 안에서도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거고, 사실 이런 전쟁이 있으면요, 미국인들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위기에서는 서로 모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위기 아래에서 모이는 모습을 미국 국민들도 좀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논란이 있었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트럼프 지지층 사이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이번에 그 폭격을 통해서 운도 좋았고 자신들의 예상대로 되면서 뭐 타코라고 그랬죠. 트럼프 always chicken out이라고, 트럼프 겁쟁이라서 매번 물러서기만 한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를 조롱당했는데, 이제 자유세계의 리더는 나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요번에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돼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아빠라고 불렀잖아요. 아부성으로. 아빠는 때로는 애들을 큰 소리로 꾸짖어야 된다 라는 취지로 글을 써서, 그건 뭐냐, 미국이 이렇게 이란하고 이스라엘을 꾸짖어서 휴전시켜야 된다, 네가 잘한 거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리더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준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재밌는 게 뭐냐면, 캐나다의 카니 총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캐나다는 이번에 원래는 정권이 교체될 뻔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캐나다를 뭐 미국이 51번째 주로 뭐 편입시키느니 이렇게 하면서 캐나다 사람들이 트럼프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지금 여당이 반사이익을 봐서 정말 예상을 깨고 여당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될 때 우리 동맹은 끝났다, 트럼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된다, 트럼프랑은 더 이상 협상할 것도 없다. 카니는 그렇게 막 트럼프를 때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G7 이후에 카니가 어떤 말을 하냐면요, 미국이 잘했다고, 트럼프가 사회적 책임 리더로서 아주 역할을 잘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카니 총리는 이제 트럼프가 더 이상 우리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한다는 얘기 하지 않지 않느냐, 이제 트럼프 그것도 지났다, 우리 이제 잘 지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꿉니다. 이런 걸 보면 사실 정치란 게 얼마나 그 조변석계하고, 우리가 늘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거라고 하잖아요. 국제 정치도 이렇게 살아 움직인다는 걸 진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때리기 하니까 나토에서도 그 전에 맨날 우리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나토 사무총장은 그 밑에 대신 아부성 문자로 트럼프 아빠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고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노력하고, 이게 진정한 국제 정치의 질서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이란 폭격과 그 후속 조치로 인해서 아직 미국의 힘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거기 있고 싶어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말은 당시에 이란과 이스라엘 긴장 고조하고 뭐 더 큰 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갔는데요. 거기 있어봐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거든요. 왜냐, 그 G7을 하기 전에 마크롱도 그렇고 그 오는 사람들 전부 다 내가 가서 트럼프 설득할 거야 라고 그 국내 언론에 다들 막 어떻게 하면 호들갑을 떨고 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제재에도 미국을 참가시키고 더 강한 러시아 제재를 우리가 EU에서 만들어내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젤렌스키도 왔잖아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젤렌스키도 오고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빚쟁이 좀 쫓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젤렌스키랑 얘기하고 다른 지도자들과도 얘기했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 아젠다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오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뭐 거기에 대한 뭐 가장 중요한 건 뭐 끝나고 난 사진들을 보면 다른 정상들은 다 웃고 있는데 젤렌스키가 아주 굳은 표정으로 있는 그런 사진들이 찍혀 있습니다. 젤렌스키 입장에서야 어디 뭐 대외적으로 찍히는 사진에 지금 전쟁이 이렇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공세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웃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우크라이나는 어떤 미국의 외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적인 방관으로 인해서 그 끝으로 끌려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G7에서 다른 나라에 압박받는 모습 혹은 귀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한번 저는 돌아갔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요, 36조 달러를 초과하고요. 이는 미국 GDP의 122%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매일 그냥 뭐 몇 조 원씩 한국 돈으로 따지면 이자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아무리 미국이라도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주요 원인은 뭐 당연합니다. 코로나입니다. 이게 왜 코로나냐? 코로나 때 한번 돈을 확 뿌렸잖아요. 경제를 살린다고. 그리고 그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어떤 뭐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온갖 지원이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요, 이 정치의 딜레마입니다. 정상화된다고 해서 이걸 못 줄여요. 복지라는 거는요,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쉽게 못 줄입니다. 한국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국가 재정을 잘 관리하고 복지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그런 것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도 있겠지만, 국민연금도 우리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지 모르고 시작한 것도 있고요. 처음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내지 않아도 오랫동안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 그게 지금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미국이라고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쌓여가고 하고, 군사 지출은 더 늘어나고 사회복지 지출도 늘어나고 고령화로 의료비는 증가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세금 감면 법안을 또 냈잖아요. 이 세금 감면 법안 되면 이게 또 3조 달러 이상 증가시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날 일이 있는 겁니다. 사실 한 국가의 부채가 GDP의 100%를 넘어가면 그 국가의 그 외환위기나 어떤 경제적 위기가 온다고 우리가 늘 말해왔는데요. 지금 122% 정도 되니까 언제 위기가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레이 달리오나 이런 투자 구루들이 늘 말하잖아요. 이거 컨트롤 하지 못하면 미국 망한다. 워렌 버핏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가장 큰 위협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출 구조 조정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할 생각이 없고, 정치적으로 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그 표가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 저희가 진짜 잘 지켜봐야 되는데요. 정치인들은 말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돈 풀어서 경제의 사이즈를 키우면 상대적인 부채 비율이 내려가서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건 전 세계 모든 정치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 믿으면 저는 그냥 뭐 바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그거는 뭐 좌나 우나 따지지 않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너무 믿으면 안 되고요. 실제로 미국이 어떻게 저 부채를 처리하는지를 정말 잘 관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 정부 부채가 늘어났을 때 가장 큰 영향은요, 세계 경제 위기가 뭐 오고 말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달러의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달러를 믿겠습니까? 달러 뒷면에 보면 In God we trust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건 뭐냐? 그러니까 미국이 뭐 청교도인들이 세운 나라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요.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이 돈에 이런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그 달러의 가치가, 달러가 생겨나고 달러가 영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신뢰가 흔들리게 되잖아요. 이 미국 정부 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지금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힘이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요, 군사력과 달러 두 개로 움직입니다. 더 이상 제조업 강국이 미국이 아니잖아요. 첨단 기술 강국이 있지만 사실 패권은 제조업, 그 다음에 금융, 그리고 군사력으로 움직이는데, 미국은 이제 제조업은 중국에 거의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제조업이 미국, 영국, 한국,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고요. 2030년 가면 전 세계 한 45%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과거 2차 대전 후에 미국이 보여줬던 압도적인 제조력은 이제 미국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컨트롤하는 건 달러거든요. 이 달러를 가지고 뭐 제재를 하고 자신들의 적들에게 달러 거래를 못하게 하면 금융거래가 막혀서 돈줄이 막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달러가 흔들린다는 건 미국이 뿌리채 흔들리는 겁니다. 패권이 흔들린다는 건데, 물론 이 패권이, 미국 패권이 흔들린다고 해도 미국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체할 자산이 없거든요. 대체할 자산이 없기 때문에 코인이 한다고 하고 하지만 그것도 스테이블 코인 내놔서 미국 국채를 바탕으로 한 코인을 가지고 다시 이제 전 세계를 먹어버리려고 하니까 좀 다른데요. 어찌됐든 달러가 흔들린다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패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하나가 흔들리는 겁니다. 국방력과 어떤 달러라는 두 축 중에 달러가 흔들린다는 건 미국 패권이 흔들린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미국 재무장관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달러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바꿔보면 부채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제 달러 패권이 흔들릴까봐 그렇게 말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요, 물론 뭐 저는 현실화 될 거라고 봅니다. 계속 잘 나가는 경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 미국이 워낙 빚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AI 혁명이나 이런 게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 소비가 살아있고 이런 건 미국 정부에서 돈을 뿌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위기가 있었을 때, 뭐 예를 들면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는 중국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뿌리면서 전 세계가 살아날 수 있었고 한데, 지금은 중국도 거의 디플레 상황으로 가고 유럽도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도 좋지 않은데 미국마저 꺼지면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사실은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여기서도 희망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뭐 여기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데, 당연한 거는요, 지금 우리가 뭐 AI 혁명이나 이렇게 기술로 해야 되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좀 희망적인 요소가 있다면, 미국이 다시 그 미중 패권 경쟁 이후에 미국이 다시 공급망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국이 없는 시장이 열릴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 공급망에서 당연히 배제되고 있거든요. 중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관세는 여전히 남아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한국 물건들이 그나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는, 과거에는 일본이다 어디다 했는데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는 당연히 이제 중국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오히려 이런 경기 침체가 미국이 어떤 그 공급망의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만든 이 공급망의 변화에 우리가 빨리 잘 편성을 해서 살아남는다면 우리는 중국 없는 시장에서, 중국 없는 시장이 더 크잖아요. 중국이 있는 시장보다. 그 미국과 서방 따지는 게 훨씬 더 크니까요. 중국이 사실상 많이 배제된 시장에서 우리가 새로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하는 생션 랩이라는 것도요. 그런 공급망의 변화, 어떤 제재, 수출 통제 관련된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위해 컨설팅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사이트에 들어와 또 보시고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저는 뭐 투자자 입장에서 저는 이미 굉장히 좀 방어적인 쪽으로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방어 섹터라고 하면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뭐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한 섹터로 좀 바꿔놓고 뭐 배당주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 경기 침체가 되면 당연히 뭐 많이 올랐던 주식부터 떨어질 겁니다. 우리 부동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국 부동산 보면 강남의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다가도 부동산 침체기가 오면 어쨌든 액수적으로는 가장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다시 오를 때 되면 또 가장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비슷한 게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켜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히려 뭐 떨어졌을 때는 기술 및 AI 관련 주식이 이 큰 트렌드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떨어졌을 때 좀 사놓을 수 있는 그런 야수의 심장이 있다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좀 더 방어적인 것으로 맞춰 놓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나스닥이나 S&P 지수가 굉장히 뭐 최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뭐 최고점을 넘니 안 넘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 경기 침체는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침체기에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는 뭐 사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저 같으면 이럴 때에는 솔로몬 투자법을 권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솔로몬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요. 7에게나 8개나 나눠줄지어다 무선 재앙이 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사람도 아주 고대에부터도 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왜 몰빵 투자하느냐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7이나 8군데 분산 투자해라 라는 것처럼요. 어떤 경기 방어주나 이런 데 투자를 해놓는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또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는데요. 요걸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교역을 하는 건 당연하고 예전부터도 아주 고래부터도 교역이 가장 큰 이윤을 남기는 거였다는 거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네가 7이나 8개 분산 투자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는 경기 방어주, 그다음에 성장주 이런 거 골고루 7, 8곳에서 투자하고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좀 더 임박해 간다 싶으면 경기 방어주를 좀 더 많이 올려놓는 게 성경이 권고하는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는 다시 과거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다시 과거처럼 자유로운 교역의 시대나 무역의 시대로 돌아가실 수는 없거든요. 저희 생크션 랩은 이렇게 복잡해진 무역 환경 속에 특히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제 다방면으로 수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의 제재를 최대한 지키면서 한다. 유럽의 규제를 최대한 지킨다. 이런 제재 규정 준수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역을 할 때 점점 이게 복잡해져 가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계약서 같은 것도 잘 써야 되거든요. 저희가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요. 이런 무료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동영상 링크에 남겨놓을 텐데요. 서울 소재 중소기업들은 누구나 신청하시면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서울경제진흥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주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내규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걸 저희가 미국 변호사가 가서 직접 컨설팅 해드립니다. 이 변호사가 미국에 있을 때는 한 시간당 한 1,500불까지 받던 변호사인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기업들을 만나서 이렇게 무료 컨설팅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